골라서 전해드리는 전혜연 송문희 두 평론가와 함께하는 뉴스픽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샵 9730 문자 보내주시고요. KBS 콩으로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라이브로 KBS 1라디오 치시면은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를 보시면서 또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KBS 1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를 유튜브, 네이버 다음으로 치시면은 언제든지 또 뉴스픽 코너만큼은 챙겨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는 전봉길님 그리고 커피조와 아카시즈님, 메이플님, 전승기님, 2867님 네, 많은 분들이 다 인사를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유영모님도 들어오셨네요. 오늘 유튜브로 오셨는데 보니까 좋다고. 네. 자, 많은 분들 계속 의견 주시면 저희 하면서 또 의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저희가 방송을 안 했더니 왠지 좀 쉽지가 않은 시작이 어색한데요, 뉴스픽. 자,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쉬다 오시니까 얼굴들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휴가 다녀온 기분. 네. 네, 그 대신에 어제는 방송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제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방송을 해드렸는데 잘 들으셨을 것 같고 지금 앞서도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서 지금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에서 골라본 한 가지씩 중요한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뭐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분석이 나와서요. 제가 13말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문재인의 꿈, 노무현의 꿈, 그리고 과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네. 이유는 저는 이제 제가 취재 기자로 일할 때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재를 해봤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재를 해봤었는데 두 분이 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르고 그렇죠. 그러나 추구하는 바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슷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문득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을 보셨다면 웃지 않았을까, 웃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첫 번째로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검찰가 굉장히 각을 세웠지만 또 강금실 장관을 임명해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큰 성과는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입법을 마무리한 단계죠. 검찰개혁 관련 크가지 그게 두 가지 중요한 뭐 공수처법이라든가 그렇죠.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법안이 일단 통과됐고요. 또 장관의 경우에도 조국 전 장관 인선을 통한 굉장히 진통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직제 개편까지도 나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 문 대통령의 발음을 보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주 검찰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화법을 썼다면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라고 약간의 격려도 해주면서 그러나 검찰의 조직 문화와 수사 관계를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라고 또 약간 채찍성 발언도 했거든요. 그래서 화법은 굉장히 다르지만 또 추가하려는 것은 좀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건 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입법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확고히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문 대통령이 협치를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당시 핵심 지지층 내에서도 어떻게 한나라당하고 손을 잡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뭐 정세균 총리도 협치를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협치를 얘기하는데 물론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앞으로 총선에서 도입이 되거든요. 기존과는 조금은 다른 환경이 될 거고 뭐 그런 점에서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제가 두 대통령의 꿈을 언급하면서 과제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요.
일단은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집권 4년 차라는 것이 정부로서는 굉장히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고 거꾸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레임덕이 올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권에서의 부패 관리 문제들 그렇죠. 또 측근 관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좀 쓴소리를 하자면 야당의 동의 없이 너무나 많은 장관을 임명하거나 이런 걸 계속했기 때문에 야당 지지층으로서는 정말 문재인 정부에 너무나 비판적이고 그렇죠. 사실 그 점은 조금 부족한 점으로도 저도 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협치라는 것은 지금 민주당과의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작은 야당들하고의 협치도 중요하지만 제1야당 역할을 해온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당과 협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고요.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프로그램이 가장 꼭 다뤄야 될 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피해자들의 동의를 강조한 것 이것은 정말 뭐 확실한 어떤 해법에 대해 대통령의 철학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송 소장님? 네, 우리 전평론가 스마트하게 여러 가지 열쇠말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뭐 제가 하고 싶었던 말도 들어가 있어서 다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제 이제 2020 확실한 변화라는 플랜카드가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확실한 변화를 얘기해 줄 것인가 좀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민생 모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확실한 변화를 국정 후반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국정 운영이나 정책에 대한 명쾌한 비전 이런 걸 듣고 싶었는데 그런 게 다소 조금 속 시원하진 않았다. 전체적인 총평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통령의 이미지나 리더십적인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뭔가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참 착한데 순수한데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이런 소통 이미지가 제대로 와서 국민들하고 소통이 되려면 말의 내용이 국민들의 어떤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일테면 예를 하나 들어서 기업은행장 지금 낙하산 인사 논란 관련해서 굉장히 뜨겁거든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까지 다 가세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에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배제하겠다라는 협약까지 맺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관치금융을 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이런 반발에 대해서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라고 한 칼에 자르는 이런 모습은 뭔가 좀 더 소통하는 듯한 이미지에서는 약간 불통의 이미지가 좀 느껴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두 분의 평가를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다음 뉴스로는 좀 협치 얘기와 좀 연결이 된 내용으로 좀 살펴보죠.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이제 어제 취임을 했고 협치에 대한 기대감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커졌는데 협치 내각, 뭐 책임 총리 이런 단어들이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현 정부 앞서 이제 4년 차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후반기 협치라는 큰 틀에서 이제 어떤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건지 정부와 여당의 의지만으로 또 되는 건지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어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협치를 하고 싶었고 정말 오래 걸렸는데 안 됐다. 그 아쉬움을 얘기했는데 정치 관행, 정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6.13 지방선거 후에 야당의 인사들을 좀 입각제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못했던 이유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면은 그 당에서는 배신자로 찍힌다거나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이거 분열 공작 아니냐 또 이런 비판들 때문에 사실 더 어려운 면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치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아마 정세균 총리가 들어오면서 협치 내각이 실질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정세균 총리가 이제 총리직을 수락할 때 책임 총리 보장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기존의 총리가 방탄 총리나 의전 총리 힘없는 총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각의 2인자로서 할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총리를 한다는 건데 그전에 이낙연 총리도 많은 부분 책임 총리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 정 총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헌법상에 명시된 장관의 어떤 임명의 제청권이라든가 해임권 이런 것까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드라이브를 걸 것 같아요. 그래서
21대 국회가 이제 총선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21대 국회가 형성이 되면은 아마 실질적인 협치 내각을 아마 만들어가지 않겠나 싶고 제가 조금 기대를 하는 거는 지금 정 총리가 개헌 드라이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네. 21대 국회 한 초기 1년, 2년 정도의 개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면 또 개헌 논의가 물 건너가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죠. 어제 대통령께서도 개헌 논의는 이제 국회의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권력의 어떤 개혁을 얘기하지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어제 대통령께서 나는 대통령 이후를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잊혀진 사람으로 남고 싶다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 국민이 바라는 거는 잊혀진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대통령들 전 현직 대통령들이 다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차도 마시고 그렇죠. 정말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 이런 모습을 좀 피하고 싶은 게 국민의 마음이라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도 한번 드라이브를 걸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께서.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모두 협치를 얘기하고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협치 내각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떤 진정성, 비전 이런 것에 있어서는 뭐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만은 왜 계속 쓴소리를 하냐면 이제까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집권 4년 차가 되도록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보여준 어떤 민주당의 태도라든가 청와대의 모습이 대통령은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협치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치를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려면 상대방이 그래도 좀 인정을 해줘야지 협치가 잘 된 건데 지금 모습을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물론 어쩔 수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고육지책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1야당 빼놓고 뭐 4+1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네. 제가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야당 입장에선 계속 배제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또 좀 또 쓴소리를 하자면 예전에 뭐 정무수석께서 뭐 야당 의원한테 하는 모습이라든가 이거는 야당을 존중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총리의 어떤 의지가 담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어제 부처를 쭉 펼쳐놓고 과연 어떤 분야에서 민주당 출신이 아닌 다른 정당 출신을 내각에 들어갈 수가 했는데 참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기재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외교통일안보. 그래서 이게 뭐 뜻을 네. 같이 하는 다른 진보적 성향의 야당하고는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자유한국당 출신 분들이라던가 보수 정당하고 역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법무부 이거는 뭐 장관 임명된 지 얼마 안 이미, 됐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뭐 중요한 소위 말하는 뭐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제1야당으로 불렸던 자유한국당과 어떤 맥을 같이 하는 의원들을 안고 가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환경부, 뭐 미세먼지라던가 이 원전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네. 여성가족부.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지금 뭐 일부 정당에서 군 가산점 문제라든가 군대 관련 공약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협치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라 정말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금부터 어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4+1에 같이 했던 세력만을 껴안는 건 협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가장 현 정부에 대해서 때론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가장 비판적인 부분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를 잘 그래도 매끄럽지 않게 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진짜 우리가 방송을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전 평론가가 제 마음을 다 읽고 텔레파시가 통한 듯이 빨리 말씀 안 하시면 답도 못 합니다. 제가 말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협치라는 게 왜 중요하냐. 상대방이 능력이 있고 같이 커야 같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방송 같은 경우에도 2명 아나운서까지 3분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3명이 서로 능력을 최대로 끌어들이고 상대방이 유능해야 같이 묻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협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진짜 100% 공감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협치가 중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지 이제 두 분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저희가 또 좀 챙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송문희도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 전혜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뉴스는 저희가 얼마 전에 한번 좀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조금 오늘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에 대한 아주 뭐 기본적인 얘기는 좀 해드렸는데 어제
이곳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이 열렸거든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이 내용을 먼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배드 파더스는 명칭상으로는 나쁜 아빠들이지만 사실 나쁜 부모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양육비 지급을 하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안 하고 있는 어떤 부모에 대해서 실명, 사진, 지역, 학교, 직장명 이렇게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건 네. 정부의 공식 사이트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름이 등장했던 한 엄마입니다. 배드 파더스지만 엄마. 네. 이 엄마에 대해서 아버지가 문제 제기를 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에 대한 어떤 신상이 공개됐는데 이분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법적으로 예.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이 사이트와 관련된 자원봉사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은 거고요. 재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뭐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이 사다 보니 이제 국민참여 재판이 열린 건데요. 네. 재판부하고 국민참여 그 재판단하고의 좀 어떤 의견이 많이 일치한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자원봉사자 구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익의 우선이냐 아니면 신상이 공개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명예가 더 중요해 어떤 심각하게 다투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 인적사항 공개가 약간 공적인 목적이 때 있다는데 무게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고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즉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부모 그리고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지 공공의 이익이지 뭐 비방 목적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해준 거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 왜 아내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분 네. 그 분 같은 경우는 일부가 유죄라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이제 이분이 배드 파더스의 전 아내의 신상을 뭐 준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분이 또 개인적으로 본인 SNS나 이런 데에 대해서 그 엄마 전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나 이런 게 많았었기 때문에 일부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죄인데 일부 유죄. 그렇죠. 이렇게 지금 판결이 활동가가 아니라 그 엄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비방한 부분. 아빠. 예, 그 부분은 좀. 자, 그럼 이 판단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최근에 그 한부모 가정의 엄마가 그 생활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했을 때 한부모 가구 수가 한 153만 정도가 되는데 월 평균 소득이 220만 원 전체 그 가구 소득 대비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한부모 가구의 양육자가 아이도 양육해야 되고 경제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받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낳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이의 양육이라는 것, 양육비를 확보한다는 거는 개인적인 차원의 뭐 채무 채권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의무이고 네. 아이의 생존권에 관련된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명예훼손 물론 명예가 훼손될 수 있겠죠. 본인의 이름이나 주소가 공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때 말하는 명예는 무엇인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예라야 된다. 부모 자식 간의 부양 의무는 1차적인 부양 의무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굶더라도 같이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이런 부양 의무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80% 이상이 지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같이 만든 아이입니다. 네. 이혼을 해서 부부는 남남이 되더라도 아이에 대한 생존권 차원에서 그렇죠. 양육비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재산 은닉이라든가 위장 전입, 잠적 이런 식으로 또 재산도 만약에 최소 생계비 이하로 만약에 신고를 하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게재하는 것이 본인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주지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양육비를 내지 않은 아빠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응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이트 관련해서 이제 구모 씨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 실명이 네. 공개됐습니다. 이분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주장한 바가 뭐냐면 양육비 미지급은 개인 간의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 문제다. 이렇게 아주 네.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엄마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이를 경제적으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인 데서 아버지나 또는 엄마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아이가 결국은 그 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런 주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가 원래 2018년 7월 문을 열었는데 보통 7명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상 정보를. 근데 지금은 400명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걸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중에
113명이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거죠. 그래요?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뉴스인 거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죽하면 아이의 엄마를 혹은 아이의 아빠의 실명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현실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제도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다뤘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악성 경우에는 뭐 운전면허 정지라든가 외국처럼 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이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대형 로펌 변호사라고 해요. 그래서 월 50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4년 동안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식당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이제 힘들고 아이도 힘드니까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했더니 양육비 2억 4천만 원을 한 번에 지급했다. 이건 이제 경제력이 있는데도 안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어떻게 보면은 활동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OECD 선진국 국가 중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을 아동 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하지 않는 건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이 양육비 지급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제재 조치, 이를테면 뭐 차 번호를 뗀다든지 여권을 해서 출입국을 제한을 한다든지 또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여러 방안들이 나와 있는데 한 10건 정도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국회에서 문구작거리고 있는 것이죠. 빨리 좀 처리가 되긴 돼야 되겠네요. 예, 지금 뭐 가정을 지키고 삽시다 이렇게 메이플님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또 언제나 딩동댕님은 엄마의 잘못으로 또 이혼해서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예, 그건 저희가 앞서도 설명을 한번 해드리긴 했는데요. 예, 그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물 학대를 해서 죽이면 징역 3년, 위험한 개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내용을 좀 송 소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국내에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비중이 26.4%에 달합니다. 1,000만이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2020년에서 24년까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는 의무교육을 받아라.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입양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맹견 같은 거 일부 맹견은 수입을 할 때 제한을 할 수 있고 아파트에서 키울 때 사육을 허가하는 방식. 그리고 일단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를테면은 동물을 학대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면 현행은 2년, 징역 2년에 2천만 원 이하 벌금 정도 되는데 이거를 3년에 3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은 동물 유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는데 지금은 동물을 유기시켰어요.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무는데 이거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 대상 동물을 개, 고양이 해가지고 등록하게 구매자 이름으로 등록하게 하면 아무래도 유기 같은 게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반려동물을 구매하는 경로가 지인 간에 그냥 사적으로 하는 게 61%가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동물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부분은 있지만 또 처벌은 너무 약하다 하는 게 많았었는데 이제 이번에 조금 그것이 올라갔기 때문에 발표를 계기로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고 또 위험한 개에 대한 안락사 문제도 좀 지금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이번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본 부분이 동물을 살 때 따로 교육을 받게 한 부분이라는 거죠. 2022년부터 예를 들어 업자를 통해 동물을 구매할 때는 구매자가 사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건 매우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나 또 누가 예뻐서 사달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들이 사줬다가 귀찮으면 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생명을 책임진다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게 하는 거는 매우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 한 웹툰을 봤는데 천국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천국의 문에 가면 본인이 먼저 이제 키웠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간 반려견이 마중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천국으로 묘사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 일부는 무슨 동물한테까지 그러냐라고 하는데 반려견이 사실은 지금은 그냥 키우는 애완견이 아니라 삶을 같이 하는 가족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맞춰서 이런 법안이 또
좀 제정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근데 봅니다. 그 생명체를 함부로 버린다는 것이 제가 이제 놀러 간 하천 중에 유독 유기견을 많이 버리는 하천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정말 이렇게 많이 버리고 가시는데 참 신기한 게 그 개들이 주인이 버린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계속 기다린다는 겁니다. 맞아요. 자기를 버린 주인을.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견 인구도 많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개를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일테면은 어릴 때 개한테 물렸다든가 네. 뭐 저 같은 경우인데 저는 좀 개를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분이 개를 데리고 지나가다가 그 강아지가 갑자기 저를 보고 깡 하면서 막 이렇게 달라붙듯이 놀라셨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악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개 주인께서 괜찮니?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개한테. 그래서 제가 네. 너무 소리를 질러서 개가 놀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론 개도 중요합니다만 사람이 그래도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개를 키우는 주인들의 에티켓도 참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 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0시 32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